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펭수가 나오는 자이언트팽TV의 메인 작가와의 인터뷰가 계속 남더라고요. 공민정 작가의 말이 내 자신대로 살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펭수를 통해 얻는 게 아닐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 모는 차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 아이가 합격한 대학 레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이름 석자 앞에 붙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잡아먹은 것이 아닌가 10살 펭수를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경제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아가면 알아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특별한 분과 특별한 대담으로 함께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돈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보면 이중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속성이 이중적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으로 함께합니다. 자, 은성수 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아이템으로만 관련 이야기 접하다가 금융위원장을 이렇게 직접 모시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생경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취임하시고 방송 인터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면 처음입니다.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지만 네, 처음입니다. 예. 생생경제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정말 현장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돈과 밀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돈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금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위원장님의 현장과의 소통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 위원장님 경제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련된 부서들 기관들의 장을 하셨어요. 뭐뭐 하셨죠? 수출입은행장도 하셨고. 한국투자공사 사장. 네,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 쪽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좀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임 이후 행보들은 굉장히 강인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예, 제 입으로 이렇저렇게 말하기 참 어렵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유연하다, 강인하다 하는 부분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본 수출 규제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네. 보면 약간 강인하게 좀 했던 면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활성화나 벤처기업, 서민금융 등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과 일관성은 이제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지만 네. 기업 소비자 입장을 듣고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유연하게 하이브리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별로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강인한 정책들을, 그러니까 물과 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셨다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 같고, 제가 앞서 돈이 이중적이라는 게 돈이 어느 때는 물의 역할을 하고 어느 때는 불의 역할을 하니까요. 돈을 건강하게 다루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또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생경제에 참 많은 부처 장관들이 와주셨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께도 드리겠습니다.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력은 A, 성적은 B뿔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다 들어왔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돼서 과거 정책을 쭉 봤을 때 어우 진짜 많이 했다. 과연 내가 할 일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정책 추진 의지라든지 노력은
전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학점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A 점수를 주고 싶었고. 그동안의 노력은 A.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검토를 해봤을 때도 이번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저도 과거 정부 있었습니다만은 혁신적인 시도도 많이 했고 다양한 서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직접 몸에 닿는 거를 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된 부분은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안 된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고 아마 그런 지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앞으로 노력과 결과가 모두 A+ 점수가 되도록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뿔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아직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3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달려가실 길이 더 많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둔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중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을 위한 금융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카드 수수료를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최고금리도 인하했고 그다음에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조 원 정도 부담을 덜어드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자영업자 하신 분들하고 또 간담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 그분들이 채무 조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도 나와셨고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또 아쉬웠던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제 이제 그분들이 좋은 정책 혜택을 이야기했고 제가 어제 그 이야기는 했어요. 농담으로. 저는 나쁜 이야기를 들으러 왔지 칭찬 들어온 거 아니니까 좀 더 가감없이 말씀하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신 분 어제도 이제 오시는 기업하신 분 있었다면 성장 지원 펀드를 통해서 약 8조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조 원이 다 간 건 아닙니다. 지금 한 3조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주 정도 남았고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들 하는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이제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이제 그 아쉬움 이야기를 어제도 하셨고 되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 벤처기업 중심으로 좀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이번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 대출액이 약 700조 정도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이 체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해서 이게 국민에게 어려울 거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한 16년 정도에 지난정부 할 때 한 11% 가계부채 증가율이 했는데 지금 한 4%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던 것도 지금은 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죠. 안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렇게 안정이 됐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 당시 11%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4%대로 내려왔고요. 그제 그 만남에서도 중산층이 두터워야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중산층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었는데 소득의 양극화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퍼지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데모 같은 게 많은 것도 다 소득 남미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거라든지 어찌 보면 홍콩도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소득의 양극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중산층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랬는데 결국은 국민 경제가 튼튼해지려면은 중산층이 튼튼해야 허리가 튼튼해야 가는 거고 포용금융을 하면은 보통 포용금융하면은 없는 사람한테 현찰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재기를 통해서 다시 중산층 대열로 올라올 수도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제가 생각하는 포용금융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경제활동에 돌아온다는 자체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재기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이게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실패자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단어가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포용금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을 금융위가 지금 하고 계신데 반면에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부동산 담보 위주로 영업하는 그 관행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입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해주면은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활동을 하면 투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대개 대출을 해주니까 투자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금융도 거기에 맞춰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4차 산업에 맞춰서 환골탈퇴해야 되지 않냐 네. 하는 하는 부분이 이제 또 아쉽다 할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DLF 사태에서 봤듯이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소비자 보호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쉬웠다면 아쉬웠고 앞으로 개선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저희가 그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은성수 위원장께서 평해 주셨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과 특별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현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금 DLF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입니다. 이 손실과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신 거 저도 잘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로 나눴는데 90 넘으신 분이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불치병에 걸리신 분이 이렇게 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저희 이제 국감에도 증언으로 나오신 분 안타까운 사연들. 네. 그때 뭐 전부 다 국감장에서 수견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이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 번에 이제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투자자분들의 고통, 뭐 직접 저도 생생하게 들었고 신문 지상에서도 봤고요. 어떤 은행이라는 게 금융산업이 중추인데 신뢰가 붕괴되면서 은행산업 자체도 또 아니면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한시도 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입장을 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냐 유연하냐 할 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좀 대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네. 되기도 했습니다. 고객 손실 현황 지금 파악하신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고객 손실은 이게 이제 국채금리를 기초자산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매일 변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겠네요. 다르죠. 근데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된 이제 이미 다 손실이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는 손실률이 약 한 53%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외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들의 예상 손실률은 한 14%로 추정되니까 네. 처음에 좀 했던 분들에 비해서 좀 다행인데 그것도 처음에 손실난 분들에서는 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금감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기도 하셨고 금융위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위원장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주요 원인이었습니까 이번 사태에? 우선 이제 은행 하면은 당연히 원금을 보장하겠지 해서 아까 말한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아프신 분들도 그냥 내 돈을 불려주겠지 하고 은행을 갔는데 손해는 안 보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서 그걸 판매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좀 그 투자자들의 입장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은행 내에서 투자자 보호가 못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상품위원회 같은 걸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던. 이게 사모펀드인데 사모라는 것은 개개인이 이제 개인들 간에 하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네. 실제로 그 판매한 걸 보면 공모펀드거든요. 근데 공모펀드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다중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자 보호가 좀 강하고 그렇죠. 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시라든 부분이 강한데 공모식의 상품인데 형식을 사모를 빌려가지고 공모에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회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못되게 작용됐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금융당국은 뭐 잘못한 게 없냐. 뭐 하고 있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부분도 있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가운 질책 그런 부분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좀 복합적인 거로 생각하고 저희도 접근 방법을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는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안을 내놓으셨어요. 가장 주요한 내용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은행에서 팔지 말아라. 간단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요. 은행에서 팔지 말아라 한 게 가장 강한 건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은행에서 팔지 말아라는 것에 분명한 좀 차이를 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한 이건 사모시장이니까 네. 공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는 은행에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모 중에서도 아주 고위험 저희가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파생 상품이라는 건데 네. 사실 파생은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파생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이 문제인데 위원장님이 어려울 정도면 진짜 어려운 건데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네. 네. 그 파생이라는 걸 설명을 잘 안 한 거죠 고객한테. 그래서 파생이 들어갔고 그리고 계산을 이제 대략 해봤더니 손실률이 한 20-30% 정도 날 거다. 그럼 그렇게 예상이 난 걸 고객한테 팔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안 되죠. 그런 상품 30% 이상 40% 나는 상품은 팔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시 돌아가면은 은행에서 공모펀드를 팔 수가 있고 재간접 펀드를 팔 수 있고 파생이지만 손실률이 30% 이내가 될 것 같은 건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니까 강하다.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은 뭐 실제로도 많이 빠져졌네라는 분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 네. 최근에 은행 쪽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요. 왜냐하면 실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이 상품이 꾸준히 증가해서 9월 말에는 322조. 반면에 은행은 7월 말부터 감소해서 9월 말에 27조 7,570억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쪽 입장에서는 반대급부로 증권사만 이익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장께서 앞으로 은행과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방향성은 계속 갖고 가실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은행 쪽 분들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아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반 투자가 아까 말한 그분들이 이제 1억을 지금까지 최소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8,500만 원 갖고 은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1,500만 원 더 대출해서 하면은 네. 1억으로 하면은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대출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꼭 그렇게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최소 투자 금액을 3억으로 좀 올렸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은 이제 3억을 감내할 수 있고 그렇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사모시장에 가면 좋겠다 했던 건데 이제 문제는 야 그럼 나는 1억 5천밖에 없는데 나는 기회가 없는 거냐 하는 또 그런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위험 감내할게. 네.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제도로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고 거기다가 저금리 시대에 예.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어떡하냐. 예.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분들은 아예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모라는 이제 상품이 있으니까 공모는 이제 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하시면 되고 네. 그래도 나는 사모가 좋아. 공모 말고 꼭 사모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위해서 재간접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거기다 넣으면은 그분들이 저 투자 전문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50%를 예를 들어서 사모에다 집어 투자할 수 있는 네. 재간접 펀드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맞는 이제 상품을 이제 투자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게 또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의 현재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은퇴자 하신 분들은. 그렇죠. 애게게 그렇게 되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상품이 나왔고 그런데 나는 투자 못 하게 하냐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도 되고 소비자의 자산 형성에 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금융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전하면서도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자산 형성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또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본인들도 고금리 상품 찾을 거고 아마 금융기관도 또 소비자나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고금리 상품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하는데 다만 고수익 상품 예를 들어서 4% 금리를 주겠다. 남들은 2% 주는데
사건 쓸 때 그냥 그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도 생각해야 할 생각을 해야 것들이 될 많다는 걸. 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맛있으면서도 싸면서도 질도 좋으면서도 그런 음식 만들어내라는 것 같은 주문이어서 위원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죠.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